달나라의 꿈. 정바가 미저는 성황이었다. 나는 상수가 그린 달나라의 꿈이란 그림 밑에 장미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각계 각층에서 초대된 손님 접대에 부산한 정바가의 어머니 중 상수 엄마는 특히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명랑하고 처음으로 자신에 넘쳐있는 상수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표정에 이제 수심은 없었다. 부드러운 자애에 넘치는 그 여자는 수심이 깃들였을 때보다 보기 좋았다. 상수네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지는 3년이나 됐지만 내가 상수 엄마와 친해진 건 작년 여름부터였다. 상수 엄마는 뛰어난 미인인데다 이삿짐을 보아하니 사는 형편도 꽤 넉넉한 것 같았다. 아이들도 귀염성스럽고 건강해 보였고 매일 아침 고급차로 모시러 오는 걸로 보아도 남편도 꽤 괜찮은 회사의 간부사원 아니면 고급 공무원인 듯 싶었다.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게 없이 갖춰져서 그런지 상수 엄마는 거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사 온 주제에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는커녕 마주 쳐다보는 법도 없이 새침하니 눈을 내리깔고 지나다녔다. 고운 얼굴에 엷은 수심이 어린 게 그 여자를 더욱 기품 있게 해서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게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먼저 말을 붙이는 건 고참의 체면 문제였다. 그러나 이웃끼리 모른 척하기도 그리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사교적이고 좀 번잡스러운 편인 나는 갑갑하고 좀이 쑤셨다. 상수네와 우리 집은 대문이 나란히 있고 정원도 나란히 잇대어 있어서 아이들도 힘 안 들이고 넘어 다닐 수 있는 명색만의 낮은 담장으로 겨우 경계만 짓고 사는 한 집 같은 이웃이었다. 상수네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식구들하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시로 담을 넘어 드나들고 또 외출할 때는 서로 집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한 집안처럼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어디서 거만한 새침대기 여자가 이사를 오고 보니 오히려 낮은 담장이 도리어 불편했다. 마음의 담장이 높으면 실제의 담장도 높게 쳐놓는 게 피차 속편할 것 같았다. 그 거만한 여편네는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집 아이들은 정원에서 공을 차다가 공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와도 넘겨달라고 부탁하는 법이 없이 새로운 공을 갖고 놀았다. 이웃하곤 한마디로 상종을 안 하고 살기로 온 집안 식구가 굳게 결속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참으로 말 못할 여편네였다. 처음에 나는 그 집에서 넘어온 공을 말없이 넘겨줘 보았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슬그머니 부화가 나서 공을 모으기로 했다. 2년쯤 지나자 옆집에서 넘어온 공이 한 바가지나 모이게 되었다. 나는 그 한 바가지의 공을 보면서 그만큼의 공이 담을 넘는 동안 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지냈다는 게 과연 그쪽만의 잘못이었을까? 내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한 바가지의 공을 가지고 정식으로 옆집을 방문했다.
선물이다. 대문을 열어준 그 집 아이에게 나는 우선 그것을 내밀었다. 아이는 경계태세를 하고 뒷걸음질 치며 그걸 받지 않았다. 정원 분숫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계집애에게 그것을 주려 했으나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머니 안에 계시니?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 콧대 높은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여자는 어쩌다 거리에서 마주칠 때하곤 딴판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미모에 기품을 더해주던 은은한 수심이 활짝 핀 검버섯처럼 밉게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그 여자가 감추고 있는 생활에 호기심도 동해 그 여자의 어깨 너머로 홀깃홀깃 안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요. 글쎄 댁에서 넘어온 공을 모아봤더니 어느새 이렇게 모였군요. 그때였다. 그 여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창백하고 귀여운 얼굴이 날름 내다보면서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여자의 뒤에 그런 아이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마치 그 여자의 겨드랑이에서 방금 돋아난 것처럼 여겨질 지경이었다. 그건 정말 방금 태어난 얼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깨끗한 이마 밑에 쌍꺼풀 진 큰 눈에 한 번도 악이 깃들어 보지 않은 천진 그 자체였고 반쯤 벌린 입술은 꽃잎처럼 여리고 고왔다. 나 줘.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도 키에 비해 어리고 약간 더듬거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아이의 모습에 황홀한 나머지 공을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연히 서 있었다. 너가 있지 못해? 이 웬수야.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밀면서 악을 썼다. 그 기품 있는 여자의 목소리라곤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째지는 듯 천박한 목소리였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여자의 눈은 분노로 충혈돼 타는 듯 하면서도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었다. 엄마 겨드랑이에서 돋아난 듯한 아이의 얼굴이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을 뿐더러 한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그쪽 팔이 힘없이 제멋대로 건들거려 뒷모습이 망가진 장난감처럼 균형을 잃고 있었다. 봐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뭘 구경하는 거예요? 생전 병신 처음 봤어요? 그 여자가 히스테리컬하게 악을 쓰더니 내가 들고 있던 공보따리를 빼앗아 던졌다. 크고 작은 공이 흩어진 수은처럼 현관 마룻바닥을 어지럽게 배회했다. 나는 그 여자의 행패를 탓하지 않았다. 나도 자식 기르는 어머니였다. 그 여자의 수심, 그 여자의 폐쇄성이 병신 자식을 둔 그늘이었다는 걸 이해하자 그 여자를 돕고 싶단 생각이 격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고통이 그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겨웠다는 걸 호소하듯이 그 여자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상수였다. 상수는 뇌성마비였다.
감추었던 병신 자식을 나에게 들킨 상수 엄마는 그 후부터 나에게 터놓고 상수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나는 그 여자와 합심해서 그런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더 공공연한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힘썼고, 그 결과 상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오늘 그 작은 열매를 여러 사람 앞에 보이고 있었다. 상수 아버지가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전시장에 나타나서 상수와 상수 엄마를 달나라의 꿈 그림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상수 엄마의 얼굴엔 수심 대신 자랑스러움이 번쩍이는 걸 보면서 나는 전시장을 물러났다. 그림의 가위. 근배와 근수는 연년생 형제다. 형제는 어지러운 곱슬머리와 도수 높은 안경 밑에서 째려보는 듯 불손한 눈초리와 어기적대는 걸음걸이가 서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닮은 데다가 옷까지 내 것 없이 수시로 바꿔 입는 통에 쌍둥이처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형제간의 위계질서는 사뭇 삼엄함이 있었다. 그건 어려서부터의 가정교육 때문도 형의 형다운 위엄 때문도 아니었다. 동생인 근수가 요새 갑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근배는 삼수생이고 근수는 재수생이었다. 근수는 형이 자기보다 1년 먼저 태어났으므로 더 많이 먹은 밥, 더 많이 얻어들은 세상 물정, 더 많이 태운 담배, 더 많이 쬐은 햇빛 같은 걸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보다 정확하게 1년이 더 긴 재수기간만 생각하면 몸에 당장 소름이 돋을 것처럼 형이 두렵고 어려워지는 거였다. 그 1년 동안이야말로 근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의 위대성이었고, 근수 따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한계성 같은 거였다. 1년 동안의 재수기간에 먹은 밥, 얻어들은 세상 물정, 태운 담배, 쬐은 햇빛은 딴 어떤 1년 동안의 그것보다 끔찍했다. 그러나 근수에게 형이 자기보다 더 많이 산 그 1년이 참으로 끔찍했던 까닭은 형이 했음으로써 자기도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변두리 시장에서 맞벌이로 생선 장사를 하는 근수의 부모가 근수 형제를 위해서 마련해준 공부방은 낮이나 밤이나 어둡고 습기 찬 골방이었다. 그러나 생선 장수 내외에겐 그 작은 방이 그들의 살림에서 가장 값진 보석함이었고 가장 눈부신 무지개였다. 그들은 자주 그 방에서 서기가 비치는 환상을 보았고, 그 서기로 하여 매일매일의 고생에도 결코 지칠 줄 모르고 오히려 신바람이 났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거만하기까지 했다. 운수가 없을라니께 글씨 두 아이가 다 커트라인인가 뭔가에 덜컥 걸려서 서울대학에 실패를 했지라우. 내사 귓구멍이 칵 막혀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긍지로 빛났다. 그들이 서울대학 소리를 되풀이 강조할 때마다 그들을 빛내는 긍지는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근배 근수는 물론 커트라인에 걸린 적이 없었다.
서울대학에 응시한 적은 더군다나 없었다. 그러나 커트라인에 걸려서 1등으로 낙방했건 저만치 아래 점수로 낙방을 했건 서울대학에서 낙방을 했건 남이 우습게 보는 삼류대학에서 낙방을 했건 낙방한 처지란 고맙게도 동등했다. 구태여 낙방의 진상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생선장수 부부가 자식들이 서울대학에서 낙방을 한 것과 당연히 내년에 또 서울대학에 응시하리라는 것을 풍길 때의 그 빛나는 긍지는 그들이 훗날 제 아무리 입신양명을 해도 부모에게 드릴 수 없는 특별한 것인 바에야. 임마, 모른 척해. 이 기회에 효도하는 거야. 생선장수 부부가 새든 사람들한테까지 서울대학을 풍기는 소리를 듣고 근수가 안절부절을 못하면 근배는 눈을 찡긋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근수는 이런 형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형제간의 일련은 한계가 아니라 질긴 끈이었다. 끈을 내야 끊을 수 없이 질질 끌려가야 할 끈이었다. 여름이 되면 그들의 공부방은 더욱 숨이 막혔다. 형제는 드립다 담배를 피워댔고 구석구석 쌓인 정통 영어, 해법, 수학, 완전 국어 등은 달고 달아 매캐한 먼지를 풍겨댔다. 창을 열면 독한 지린내가 풍겼다. 창밖은 옆집과 추녀가 맞닿은 좁고 막다른 골목이어서 언제부터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용물을 보는 곳으로 되어 있었다. 그곳 냄새는 하도 지독해 일이 급한 사람은 멀리서 눈 감고서도 그리로 찾아들게 되어 있었다. 근배 형제라고 그들의 창밖을 정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근수는 하느라고 했다. 이곳에서 소변을 보지 마시오 라는 정중한 문구에서 시작해서 내 물건을 당장 잘라버릴 테다 라는 과격한 협박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낙서와 팻말을 쓴 것도 근수였다. 그러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여북해야 근배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다. 집어쳐 임마. 차라리 공중병소로 가는 표지판을 온 동네 요소요소에 써붙여 놓고 창을 열고 앉아서 용변료나 징수에 처먹어라. 그래도 근수는 담념하지 않았다. 그는 요새 새로운 팻말을 구상 중이었다. 그 새로운 팻말에선 말은 생략하고 그림만 하나 그려 넣을 터였다. 가위 그림을. 세상 없이 급한 오줌 마렴증도 단박 오므라들 무시무시하고 예리한 가위를. 근수는 그의 가위 그림에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게 좀처럼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수없이 크고 작고 무디고 예리한 가위를 그렸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는 입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보다 가위 그림이 제대로 안 되는데 더 조바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동생을 형은 야릇한 미소로 바라다 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근수는 깊은 잠 속에서 형이 부시시 일어나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소피를 보러 가나 보다 생각하면서 다시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윽고 창 밖에서 쏴 하고 힘찬 물줄기 소리가 들렸다. 여지껏도 현장을 잡을 기회는 무수히 있었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디까지나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만 힘써왔건만 잠결이라 벌떡 일어나 웬 놈이냐? 고함을 치면서 창문을 열었다.
창밖의 어둠에 형 근배의 얼굴이 우울한 달무리처럼 떠 있었다. 그 얼굴은 웃으면서 빈정댔다. 자식, 남의 물건 싹둑자를 것처럼 겁주고 있네. 임마, 아무리 그래봤댔자 겁 안 나. 내가 허구한 날 나를 가는 가위는 그림의 가위거든. 근배는 낄낄대며 유유히 물건을 털었다. 근수는 속이 짜릿하도록 간절히 잘라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코 그게 형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와 형과의 끈, 부모와의 끈, 서울대학과의 끈을 끊어버리고 탯줄 끊긴 영아처럼 새롭고 고독하고 자유롭고 싶었다. 고고의 소리처럼 싱싱한 자기 목소리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가위가 없었다. 형의 말이 옳았다. 그의 가위는 그림의 가위였다. 마른 꽃잎의 추억 4. 조각난 낭만. 집 사고 이사하자마자 신청한 전화가 장장 6개월의 기다림 끝에 가설됐다. 전화기는 부드러운 상아색을 하고 있었다. 까만 자개 화장대 위에 놓으니까 작은 애완동물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처럼 귀여웠다. 나는 가슴이 두근댔다. 수화기를 살짝 들어 귀에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늘 저녁부터 통화가 될 거예요. 창밖으로 전공의 모습이 이웃집 슬라브 지붕 위에서 보였다가 높다란 전신주 위에서 보였다가 했다. 다시 들어와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래더니 가지고 갔다. 저녁을 지어놓고 수화기를 한번 들었다. 쓰 소리가 났다. 새로 살아난 전화기의 숨결에 매혹당한 것처럼 나는 그 소리를 오래 즐겼다. 전화는 결코 홀로 살아있지 못한다. 무수한 남과의 신경줄처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살아있음으로써 비로소 숨결을 얻는다. 이 전화기 하나로 나에게 이젠 이웃도 들어갈 수 없는 안방도 없다. 나는 내일 당장 동창회를 소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던 소문이 날개를 달고 아양을 떨며 훨훨 모여들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소리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집의 안방문도 열 수 있는 주문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통화를 시도한 것은 남편의 회사였다. 전화는 남편이 받았다. 여보, 저예요. 어머머,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셨군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일이 밀려서. 그런데 다 저녁 때 무슨 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은 내가 공중전화에서 거는 줄 아나 보다. 새로 생긴 변두리 동네라 공중전화까지 버스 한 정거장도 넘는 거리다. 웬만한 급한 일 아니면 걸게 되지를 않는다. 오늘 전화가 가설됐어요. 우리 전화로 지금 첫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군. 앞으로는 여러모로 편하게 됐어. 아무튼 축하하오. 남편은 들뜬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다. 아무리 좋기로서니 전화 하나 놓고서 축하식이나 하다니. 우린 참 별 수 없는 부부였다.
남편에게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전화기를 놓자마자 찌르릉 소리가 났다. 스 소리가 고혹적이라면 찌르릉 소리는 도전적이다. 첫 번째 걸려온 전화는 남편으로부터였다. 전화번호를 아는 게 남편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인데도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벼운 실망을 맛보았다. 나야. 전화 잘 되는데? 감도 가깝고. 좋았어. 아직 이 일 안 끝났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뾰로통한 소리를 냈다. 아직도라니. 금방 전화 걸고선. 그런데 말이야. 일은 곧 끝날 것 같지만 일 끝나고 한잔 해야 할까봐. 여지껏 새로 이사간 외딴 동네에서 당신 혼자 기다릴 생각으로 어떻게든 술자석을 피했는데 이젠 전화도 있겠다. 네, 수시로 연락할게. 기다리지 마. 전화 덕에 사람 노릇 좀 해보자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 노릇을 남편은 거의 매일 밤 했다. 전화통은 나의 전용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익 보는 건 남편이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은 아직 안 돌아온 날 밤, 심심하고 심심해서, 서럽도록 심심해서 나는 나의 비밀스러운 수집품이 담긴 시집,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꺼내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가지의 마른 꽃 중에서 동백꽃을 꺼냈다. 두터운 꽃잎은 핏빛으로 책갈피에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졸업식 날 조필대가 나에게 바친 꽃이었다. 필대는 명문대학의 졸업생답게 야심적인 콧날과 이지적인 눈을 가진 미남이었다. 어느 날 중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의심치 않았다. 나는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을 배우며 요리학원과 꽃꽂이 학원과 차밍스쿨을 순례 중이었고 그는 인류회사에 취직해서 수습기간을 거의 끝낸 시기였으니 피차 정년기였다. 나는 성장하고 나갔다. 취직해서 수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자주 못 만났더니 몰라보게 신사다워져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 야심적인 코와 이지적인 눈은 생김새는 변치 않았는데도 빛을 잃어 약간 간교해 보이기까지 했다. 못해먹겠어, 이 말단 월급쟁이. 그가 먼저 말을 시켰다. 나도 동감이었다. 그 야심만만하고 도도하던 사나이를 세상은 어떻게 닭달질을 했길래 저렇게 족제비같이 약삭빠른 세일즈맨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서 말인데 그가 우물댔다. 나는 더욱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떤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작정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고생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사랑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저런 어두운 얼굴로 하다니 가엾어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서 헤어져야겠어. 사랑해서 헤어지다니.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논법은 나 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멍청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그가 학질이라도 뗀 것처럼 홀가분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해. 부디 행복해야 돼. 죽은 상전의 명복을 비는 노예처럼 비천하고
위선적인 슬픔이 넘치는 얼굴로 그는 버린 여자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 후 풍문에 의하면 그의 유능함을 일찍이 알아본 사장님의 사위가 됐다던가. 나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가정부 아니면 사장님의 딸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 조필대 씨 부탁합니다. 접니다. 누구시죠?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군요. 벌써 댁에 들어와 계신 걸 보니. 부인은 옆에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재우고 계신가요?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사랑해서 헤어진 여자. 당신이 행복을 빌어줘서 행복한 여자.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그렇지만 집에 전화하면 곤란해. 지금 와이프가 외출 중이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일이야. 당장 신세 망칠 일이야. 여봐, 목적이 뭐야? 당신들의 행복을 회방 놓는 거. 나는 되는 대로 짓거렸는데 저쪽에선 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기절은 안 했나 보다. 여봐, 사람 겁주지 마라 제발. 나 이렇게 빌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썩썩 빌 테니까 날 용서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줘. 우리 와이프 보통 여자 아니라고. 그가 너무 비굴하게 구니까 장난칠 재미조차 없어졌다. 그럼 내가 그만두랄 때까지 싹싹 빌고 있어. 수화기를 통해 비는 소리가 쏙쏙 들리도록 말이야. 자, 시작. 정말 수화기를 통해 쏙쏙쏙 소리가 났다. 총각 때 그는 밤중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데 혼자 듣긴 아깝다며 전화로 같이 듣자고 조르길 잘했다. 그때 깊은 겨울밤 시험 공부하다 말고 수화기를 통해 들은 전람회의 그림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또 있을까? 나는 썩썩썩 비는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화기를 힘없이 놓았다. 그리고 한숨 지었다. 나는 왜 낭만을 찾는답시고 간직하고 있는 낭만이 남아 하나하나 조각 내려 드는 것일까? 이 낭만이 귀한 시대에